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그제부터 3일 동안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무려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전쟁에 대한 불안이 높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남북 간 긴장을 낮추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정세현 전 장관과 그 해법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제 뵈니까 뭐 저보다 더 젊으세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내가 요즘 한 3월 달부터 3, 4, 5, 6, 7월 노듬었는데 한 넉 달? 하루에 한 2-3시간씩 황토길 맨발 걷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 비결이네요. 비결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거 라디오기 때문에 내 혈색이 안 보이는데. 이거 주우세요. 얼굴에 있는 뭐 잡티도 다 없어지고. 뭐 고기를 많이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톡스 맞은 것처럼 볼이 팽팽하잖아요. 그래서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갈수록. 좀 어제 그제 얘기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아래서 통일비서관, 뭐 통일부 장관 쭉 하셨는데 이 세 분의 어떤 대북 간의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차이가 있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측면도 있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은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북 면에서 뭐 햇볕 정책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 하셨어요. 일종의 대북 압박 내지 압박까지는 아니지만은 북한이 좀 못된 짓을 할 때는 버르장머리도 고쳐야 되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서 끌어안는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인도적 지원은 또 하셨죠.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그러기 전에 94년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나는 통일비서관이었기 때문에 회담을 준비하는 실무 총책임자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료를 만들어 드렸어요. 절대로 김일성하고 말싸움하지 마십시오. 반면에 북한 경제는 지금 그때 94년이면은 70년대 중반에 남한한테 뒤지기 시작한 뒤에 80년대는 북한이 제로 성장을 했고 9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했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경제적 갈증을 좀 해결해 주면서 군사적으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판만 짜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력이 월등하게 좋아진 이걸 이용해서 북한의 경제난을 좀 해소시켜주고 그 대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남쪽을 상대로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틀을 짜면 됩니다. 그리고 장관급 회담만 합의를 해 주시면 나머지 실무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경제력을 가지고 북한을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달라가지고 말씀은 짧아요.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 좀 길거든. 그렇죠. 그런데 말이요. 그것이 말이요. 길게 나온다고. 그래. 돈 주면 안 되겠나. 굉장히 직관적이시네. 그럼 돈 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이 됐으면 6.15 정상 간에 합의한 그 공동선언과 비슷한 그런 합의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이라는 것을 94년에 합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돈 주면 안 되겠나 하는 식으로 김영삼 대통령도 받아들였었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95년에 그들이 식량난을 호소했을 때 우리가 먼저 일본보다 쌀을 줘야 된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비록 보수 정객이지만 대북 말하자면 경계의식이 매우 강해요. 그분도. 그 어머니가 석방된 방공포로한테 뭐 어떻게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번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성안하고 그걸 이어받은 노무현 대통령이 두 분의 성향이 비슷한 것은 뭐 그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 조금 김대중 대통령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좀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사고를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도 그걸 유지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사고를 치니까 팩 하고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 뭐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설득을 해서 계속 대북 지원을 계속했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할 수 있었던데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민주정부 3기를 자처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는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초기뿐만 아니라 지금 임기 말까지 주변에 임동원 같은 참모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발목 잡을 때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여기 남북 간에 엄청난 합의 4.27 판문점 선언 9.19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두 번 하잖아요. 엄청난 합의를 해놓고도 미국이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서 발목 잡는 걸 뿌리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결국 용기가 좀 필요한 대목이었었는데. 아니 나는 문 대통령이 후보로 나서기도 전에 뭐 운명인가 하는 책에서 자서전에서 나는 미국에 노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장관님 이제 올해 내신 책인데 아주 많이 팔린 책인데 정세현의 통찰이란 책 그 국제질서에서 시대의 해법을 찾다. 표지에 보면 이 책은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에 대한 나의 고언이다. 쓴소리다라고 자국 중심성이란 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성을 가지려면 대미 종속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우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자국 중심성에 대한 각성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우선 첫째 뿌리는 그 외교학과에 입학을 했을 때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 주임 교수 학과장 선생이 외교관 되려면 따로 공부해라. 그리고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 정치를 가르치는 이유는 통일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용희 선생이 또 하나 외교의 세계에서 내 나라 아니면 다 남의 나라다. 내 나라 아니면 다 남의 나라다. 잊지 말라. 제군 중에 나중에 외교관이 되더라도 절대로 그건 잊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미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먼저 챙겨주지 않는다. 명언한 우방은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맹이라 할지라도 미국이 우리가 아무리 미국한테 살갑게 해도 그들이 우리 국가 이익부터 챙겨주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하여튼 자국 중심성이라는 5글자는 안 쓰셨지만은 줏대 있는 외교를 해야 된다. 절대로 흔들지 마라.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서 무조건 그게 구실구실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건 이제 머릿속에 배겼는데 93년에 그 북핵 문제가 터지면서 그때 이제 핵 문제가 터져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나름의 해법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외교안보 수석 밑에 이제 통일비서관실, 외교비서관실, 국방비서관실, 국제안보비서관실, 비서관실 4개가 있었는데 외교비서관실이나 국방비서관실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는 얘기는 없고 미국은 어떻게 이거 풀려고 그러는가? 미국이 얘기를 먼저 알아보고 우리가 거기에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볼 때마다 내가 이 사람들 어째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미국한테 이렇게 풉시다 저렇게 풉시다 하는 얘기를 왜 못 하는가? 아무리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하지만
열쇠를 딸 사람은 미국이지만은 그래도 그 열쇠를 어떤 식으로 돌립시오. 뭐 이렇게 깊숙이 넣읍시다. 뭐 얇게 넣어도 열립니다. 하는 식의 자기 주장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정말 우리 외교관들 좀 문제 있다 하는 걸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군요. 자국성 심정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근데 노라고 말 못했어.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요. 네. 뭐 들어줄 거 다 들어주고 평화협정 체결해주고 하면 정말 북한은 핵무기를 놨을까요? 일단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협정 아니에요? 예.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협정인데 그때는 미국, 북한, 중국 세 나라가 했단 말이에요. 예. 한국은 좀 못 들어갔어요.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신을 해야 되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정전협정은 군 사령관끼리 그 서명하는 겁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북진 통일 주장하고 휴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또 못 들어갔는데 어쨌건 이제 평화협정은 남북, 미, 중 네 나라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거기서 약속을 깨는 그 일방이 있으면 특히 이제 북한이 그런 약속을 깨고 다시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거나 하면은 중국, 러시아도 북한을 제재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일본,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건 말 것도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보장을 그러니까 남북 관련 당사국 간의 협정이지만은 국제적인 보장을 확실하게 하고 그래야죠. 또 더 많이 필요하다면 EU까지도 참여시켜 가지고 남북 간의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 평화협정이 국제적인 조약이고 유엔 가맹국의 상당수가 그게 관계를 하도록 만들면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그러면 장난 못 치죠. 또 하나. 내려놔요, 정말. 또 하나. 그걸 만들려면 이제 북미 수교까지 가야 되는데 북미 수교를 했다고 칩시다. 이제 핵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여러 번 같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지만 비핵화를 하면 수교해 주겠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뭐 94년에도 했고 클린턴 때도 했고 2006년, 2005년, 2005년 9.19 때니까 부시 때도 했고 2018년 6.12 싱가포르 때 트럼프도 했어요.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북미 수교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그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가고 평양의 대사관이 북한의 대사관이 워싱턴에 들어가면 뭐 워싱턴에 미국 대사관이 북한 대사관이 들어가 있는 거야 미국이 뭐 겁날 거 없지만 평양에다 대사관을 상주시키고 거기에 대사도 보내고 그 직원들 가족들까지 다 보내놓고 어떻게 그 북한을 군사적으로 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되면은 비핵화를 한다고 봐야죠. 그래요.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다시 무슨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때는 그걸 뭐 북한은 뭐 여지없이 그야말로 괴멸시켜도 되죠. 국제사회가 아마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핵 우산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안전을 보장받는 거 하고 또 우리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소리도 좀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국제 정치의 세계는 불공평한 세계입니다. 내가 아까 우리 강기정 말씀하신 정세현의 통찰이라고는 책의 제목을 처음에는 조폭의 세계 같은 국제 정치 그리고 부제로 그 속에서 우리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게 부제를 그렇게 닫아달라고 그랬는데 이걸로 하시기 잘하네요. 아니 출판사에서 통찰 저건 뭐야 맹탕이지 점잖기는 하지만 점잖고 좋아요. 딱 그 장관님 이미지하고 딱 맞습니다. 내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아요. 목소리에도 안 어울려. 근데 어쨌건 조폭의 세계 같은 그 국제 정치 세계에서 근데 북한도 지금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마치 그걸 해결할 것처럼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바람에 북한도 사실상 핵보유국이 돼버렸어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김정은은 이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우리가 핵을 가져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미국은 절대로 우리가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 절대로 그것은 우리한테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감히 음도 못 내는 겁니다. 일본도 음도는 못 내는 건데. 핵부여는 안 되는 거고 아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척을 질 각오를 하고 북한과 같은 제재를 받을 준비가 각오를 한다면은 핵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럼 핵 우산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보장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북한이 아니 미국이 확장 억제라는 표현을 한미간에 합의를 해도 우리는 확장 억제를 이만큼 그러니까 완전히 두 팔을 벌릴 정도의 보장을 그 우산을 씌워주는 걸 확장 억제라고 생각을 하고 확장 억제하지만 나중에 막상 그저 그냥 휴대용 무슨 비닐 우산 정도 되는 걸 받쳐주면서 이거 우리가 지금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 억제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럼 보장해줘야 될 확장 억제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나라도 많아. 우크라이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럼 북한이 핵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밖에 없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수교도 해주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도 해주면 끝나는데, 끝없는 삽바 싸움만 할 수밖에 없죠. 우리 팔자예요, 그게. 근데 지금 북께서 ICBM은 미국 본토까지 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느긋하게 있는 게 ICBM이 이렇게 대기권으로 들어갔다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기권으로 들어오는데 아직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 미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네. 근데 그게 글쎄 이제 그거를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은 아마 소련이나 중국이. 근데 그들이 줄까? 러시아가 왠지 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요. 러시아가 함부로 아무리 미국이 믿고 그러지만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그동안에 상대하면서 도와줄 때는 아주 입에 혀처럼 놀지만은 도움 받을 때는 딱 끝나고 나면 완전히 돌았어요. 중소 분쟁 시절에 중국 소련한테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도 조금 중국 소련이 도와준 뒤에 그걸 어떻게 좀 그 빌미로 해서 좀 이런 요구 저런 요구 좀 하고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면 그때는 완전히 중국이 그렇게 나오면 소련 편에 붙어가지고 중국 욕하고 소련이 그렇게 나오면 중국 편에 붙어가지고 소련 욕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 그 주체 외교입니다. 그 줄타기를 잘 했었죠. 줄타기를 참 얄밉게 잘하지. 그러면 아까 그 장관님 말씀대로 하면 그 역설적으로 북한이 이제 ICBM이나 이런 걸 가질 확률이 높아지면 오히려 미국이 나서서 평화협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 수도 있겠네. 그때는. 자기네 안전을 위한 건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휘파람 불면서. 그럼 여기서 더 골마가서 이게 정말 터질 지경이 되면 오히려 거기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기 전에 우리가 미국 무기를 사줄 테니까 아무리 북한이 비핵화돼도 어차피 또 다시 또 그 중국과 그 소련이라는 나라도 있고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관계로 우리가 바로 그냥 무장 해제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미국 무기를 사줄 테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좀 수교까지 해주고 평화협정도 해주고. 미국이 그럴 텐데. 근데 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럴 텐데. 그럴 것 같은데. 이 얘기도 안 드릴 수 없는데 그 북한 인권 문제요. 네. 앞으로 이게 더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 핵 문제보다 더 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인권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문제는 지금 비핵화는 북핵화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결심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수교만 해주고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완전히 뺏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중국 소련도 얼마든지 협조할 겁니다. 응? 그렇죠. 근데 인권 문제는 뭐가 인권 문제는 뭐냐. 북한의 주민들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우리는 명색이 사는 형편이 좋아지면서 소위 그 민주화 되면서 인권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죠. 경제 형편이 좋아지면서 민주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인권에도 소위 이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고 생존권 개념이 있어요. 인권 규약에도 인권 규약 A가 있고 B가 있는데 생존권이 먼저 보장이 돼야만
시민권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287억이도 어려운데 그리고 인권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니까? 아니, 당신들 이렇게 살 수 있어. 사는 게 이게 옳은 일이라 하시고 그러면 뭐가 어때서요? 우리 수령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그러니까 전제 조건으로 인권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북한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래서 경제적 수준이 점점 올라가면은 솔직한 얘기로 빈부격차도 돈원격차도 그들의 피부로 느낄 때 비로소 이건 뭐야. 왜 나는 이렇게 저보다 이런 죽어라고 그러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지금 못 먹고 못 살아야 돼. 또는 아니 이러는 놈은 누군데 떵떵거리며 사는 놈들은 누구야. 아 저것들이 권력 가졌다고 저희들은 말이야 마음대로 우리를 갖다 와서 압박하고 말이지 우리 거 만드는 거 다 뺏어가고 말이야 우리한테는 먹을 것도 조금밖에 안 주고. 그런 각성도 없는 거네 지금 상태. 각성이 지금 안 일어나요. 아무리 가서 그야말로 모르는 것은 쥐어줘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걸 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먼저다. 개방 개혁을 해야 돼요. 그 성공 사례가 중국입니다. 개방 개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스스로 소위 공업의 현대화, 농업의 현대화, 그다음에 그 국방의 현대화, 과학기술의 현대화의 사계 현대화를 해나가면서 경제 수준이 올라가니까 먹고 사는 형편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인권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006년쯤 되면서부터 중국에서 드디어 인권 백서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개방 개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조건을 형성해 주면 베트남도 미국 수교하면서 개방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베트남. 지금 다른 나라가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늘 베트남 그렇죠. 얘기하죠. 중국도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다른 나라가 됐고 인권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려면은 미국 수교와 평화협정을 통해서 비핵화까지 시켜 놓으면은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그 인권은 바이러스처럼 이게 퍼지겠네. 그렇죠. 인권에 대한 생각.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이제 평생을 그 통일에 천착해 오시고 또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서 지금 정치권에 뭐 이렇게 제언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나는 77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군사 정권 시절에도 일을 해봤고 또 문민정부죠.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이면. 그다음에 진보 문민정부지만 거기는 보수예요, 그분은. 그렇죠. 그다음에 진보 성향의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해봤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북한을 붕괴를 시킬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은 그러면 항상 남북 관계를 전쟁 일보 직전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남북 대화는 하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사고를 쳐도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냥 학생만 때리고 다니고 물건만 훔치고 있는 불량 학생을 그놈을 때린다고 그래서 정학시키고 퇴학시킨다고 그래서 그놈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북한을 나는 이 학폭 비슷한 존재로 봅니다. 근데 그거를 교장이나 그 훈육 선도부 주임이 그걸 잘 달래고 하면은 걔는 얼마든지 선도할 수 있어요. 아, 그렇다고. 그냥 건 때리고 그냥 혼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저거 식량 부족이에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WFP는 이미 지금 금년에 식량 부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량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북한을 그야말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적당히 구슬리고 우리 속담에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까? 아니 뭐라고 그래?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그러지. 그런 식으로
북한이 사고를 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하게 원격 조정 내지는 국제기구가 대북 지원을 할 때 식량 WFP가 식량 지원한다고 할 때 거기 남북협력기금에서 돈도 좀 꺼내주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인을 보내면은 저거 진짜 얼마든지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에 뭐 한 3년 반 남았습니까? 저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비핵화까지도 가능할까요? 비핵화까지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만나서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북한을 도우면은 너희들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요구하는 것이 이 수준이 너무 높다. 그리고 미국이 핑계를 대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하지 마라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미국을 의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국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서 미국한테 처음부터 쓸데없이 턱없이 높은 요구를 드리지 마라. 우리가 그건 조율을 해줄 테니까 적절하게 하고 시키는 대로 좀 해.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참모가 중요해요.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참모가 이번에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임동원이라는 참모가 있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햇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어요. 네. 야, 이거 하실 말씀이 뭐 한 10박 11일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10박 11일 1년 360원도 할 수 있다니까.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그제 오늘까지 정말 3일 동안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금 27일이면은 27일이요. 10월 27일이면 휴전협정 70주년이 되는데 이제 그걸 분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정전협정이 점점 역사적으로 역할을 다 하고 평화협정 협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단초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덕담까지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